자, 169페이지 서울지방법원 2001년 사례입니다. 이것도 뭐 사례가 조금 특이한 사례이긴 한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재미가 있어서 이게 하여튼 그 공유자 우선 매수 제도가 상당히 그 특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뭐 그 부조리도 많고 아주 특별한 사례들이 많아요. 여기서 지금 그 항고인이 그 공유자입니다. 공유자. 입찰을 했는데 그 우선 매수 신고를 그 항고인이 지금 공유자인데 이 사람이 입찰을 하면서 그와 별도로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를 같이 했어요. 입찰을 하면서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 신고를 같이 했습니다. 뭐 상관없죠, 그죠? 일반 매수자로서 참가하거나 우선 매수자로서 신고하거나 다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선 매수 신고를 하고 입찰에 붙었는데 그 항고인이 이제 그 공유자인데 이춘모 씨하고 그 항고인하고 공유자하고 3,017만 원을 써낸 겁니다. 3,017만 원. 동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점이 되니까 집행관이 이렇게 했네요. 그 두 사람이 이제 최고가 입찰을 했고, 집행관이 최고가 입찰자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자. 그러니까, 원래 그 사안을 제가 좀 잘못 설명드렸는데요. 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미리 신고한 게 아니라, 일단은 일반 입찰자로서 공유자가 참여했어요. 그래서 수차를 해서 깨보니까 3,017만 원이에요, 각각. 그러니까 그 사람도, 공유자도 3,017만 원. 그 다음에 이모 씨도 3,017만 원. 그렇게 해서 집행관이 최고가 입찰자가 두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름하고 이제 가격을 부르니까 그때서야 이 사람이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겁니다. 내가 사겠다. 우선 매수자다. 그러니까 뭐, 신고하고 돈 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때, 이럴 경우에, 이런 사안에서 원심 판결은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그 두 사람이 동일 가격으로 매수 신고해서 최고가 입찰자를 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우선 매수자라고 하는 사람이 공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낙찰 불허가 결정을 해버렸어요. 낙찰은 허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공유자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공유자는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사람이 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논외로 치고요.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이 입찰해서 동점인데 그 순간에 최고가 매수 신고, 우선 매수 신고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 셈인데, 우리 법에 보면은 그 170페이지 중반 부분에 입찰기일에서 2인 이상의 같은 가격 입찰이 있을 때는 집행관은 추가로 그들에게 다시 입찰하게 해서 최고가를 정하며, 다시 입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최고가 입찰자를 정하며, 이 경우에 전원이 추가 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2인 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추가 입찰한 때는 추첨으로 최고 가입 절차를 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추가 입찰을 해야 되는데 다 응하지 않으면은 나 둘 다 원하지 않겠다. 그럼 제비뽑기 하는 겁니다. 둘 다 추첨으로.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붙었는데 또 동점이에요. 그러면 또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자, 그러면 요때 이제 요런 사안에서 원래는 그게 우선 매수자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런 절차를 밟아가야 되잖아요. 법원에서. 그래서 최고가 매수자를 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법원은 지금 그 최고가 매수 입찰자를 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낙찰 불허가를 해버린 사안인데,
저 항고인, 그러니까 공유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낙찰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낙찰 불허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 그럼 왜 자기가 낙찰돼야 되느냐? 라고 한 부분이 이게 이 법원에서 항고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럼 왜 그러면 그 사람 공유자가 낙찰자로 선정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지금 따져보는 겁니다. 그 17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이 사건에 있어서 공유자인 항고인이 입찰에 참가해서 이모 씨와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하였으므로 집행관으로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그들을 상대로 추가 입찰을 실시해서 최고가 입찰자를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항고인, 그 공유자죠. 항고인이 입찰 참가와 별도로 공유자로서의 우선 매수 신고를 한 이상 그는 다시 최고가 입찰자를 정하는 추가 입찰 절차를 취하더라도 이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법에는 동점자가 있으면은 두 사람을 다시 해가지고 다시 붙여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사람 다 응하지 않으면은 그냥 추첨해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공유자 입장에서는 항고인인 공유자는 적어도 내가 우선 매수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보인 이상은 추가 입찰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인 거죠. 그죠? 보인 거고. 따라서 추가 입찰 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입찰 절차에 있어서의 최고가 입찰 가격은 3,017만 원이다. 3,017만 원이다. 그래서 최고가 입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이모 씨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자 우선 매수 제도를 논할 때 최고가 입찰자를 정하고 그 사람이 있더라도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한 사람에게 준다. 이게 제도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추가 입찰에 안 응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 되겠어요? 나머지 한 사람 이모 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모 씨가 되면은 이 사람이 우선 매수한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최고가 입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이모 씨가 된다. 근데 이모 씨 역시 만약에 최고가 입찰자로 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아서 추가 입찰 절차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할지라도 민사소송법에서는 만약에 그 사람도 이제 최고가 입찰자가 나는 안 된다. 그래서 추가 입찰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만약에 그런 의사였다면 두 사람 중에 추첨으로 누구를 정할 것인가 문제가 남을 뿐이지 최고가 입찰 가격은 3,017만 원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사실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최고가 입찰자를 확정하지 않더라도 그 우선 매수 신고의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항고인의 우선 매수 청구에 따라서 그 항고인에게 낙찰을 허가했어야 되는데 허가를 안 하고 낙찰 불허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죠. 그 다음에 165페이지 이 죄송합니다. 그 172페이지 매각기일 전에도 우선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있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각기일의 종결 고지 전까지는 보증을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은 일단 우선 매수 청구권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그 우선 매수 신고서가 입찰기일 전에 제출이 되면은 법원으로서는 문서권 명부에 등재하고 접수합니다. 그리고 경매기록에 가철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우선 매수 청구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안 잊어버리게 기록 표지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절차를 악용해서
이렇게 저가 입찰, 내가 우선 매수할 테니까 아무도 덤비지 마 라고 하는 그런 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그런 수단으로 좀 악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굴하지 말고 한번 덤벼보라, 뭐 이런 그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에 우선 매수 신고에 불구하고 다른 매수 신고인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우선 매수 신고를 했는데 다른 매수자가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우선 매수 최저 매각 가격을 그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으로 본다, 이렇게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일의 최저 매각 가격이 있잖아요. 그거를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으로 본다라고 규정해서 그 우선 매수 신고인은, 그러니까 우선 매수 신고는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으로 우선 매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제도가.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을 최저 매각 가격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매수 신고하면서 보증도 다 내고 적법하게 했는데 아무도 응찰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저 매각 가격으로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 우선 매수자가. 원래는 아무도 입찰을 안 하게 되면은 사실 새로운 매각 기일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새 매각 기일을 진행을 해서 다운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러는 것보다는 우선 매수자가 그냥 그 최저 매각 가격에 가져가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라고 해서 제도를 둔 겁니다. 물론 우선 매수 신고를 아까 그냥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하고 적법한 보증을 제공 안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우선 매수 신고가 아직 적법한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고서만 제출된 있는 상태에서 아무도 사람이 안 나타났다고 하면은 새로운 기일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규정은 우선 매수 신고서가 제출되고 그 다음에 보증까지 적법하게 납부된 경우의 처리 방법입니다. 우선 매수 신고를 또 할 수 있습니까? 신고를 또요? 네. 철회하고 또 하느냐? 아니, 철회가 아니라. 네. 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신고자. 아니요, 그러니까 신고는 미리 제출이. 무한적으로 우선권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무한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무한대로라고. 한번 신고 행사를 했으면. 예. 그게 이제. 작살자가 안 된다,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그게 법이 지금 나중에 우리가 우선 매수 정권을 좀 제한해야 된다라고 해석 중에 하나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여러 번 신고해도 돼요. 뭐 신고했다가 처리하고 또 할 수 있고 가능합니다. 지금 제도로서는 1회에 제한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은 제도가 없어요. 악용할 여지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해석이. 한번 순차로 보실게요. 그 다음에 174페이지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 포기. 지금 그러니까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오면은 지금 민사집행법 140조 4항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도록 돼 있어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돈 안 낼 때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한테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회를 준다, 이 말이에요. 우선 매수 신고로 인해서 지위가 처진 그 사람을 좀 배려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최고 가격을 써내고도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에 머물게 됨으로써 이 사람이 피해도 있어요. 왜냐하니까 보증을 못 돌려받아요. 보증을.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돈 낸 거, 보증금 낸 거를 못 돌려받고 우선 매수 신고인이 제대로 돈 내냐 안 내냐에 따라서 자기의 지위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불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포기할 수 있도록 지위를, 차순위 매수 신고인 나 싫어, 이렇게 포기할 수 있도록 집행규칙 76조에서 사망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만. 절차의 안정성 때문에 그거를 끝나고 나서 할 수는 없고,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173페이지, 176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76페이지. 자,
자, 이런 이제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선 매수 청구권은 악용의 소지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경매가 딱 개시된단 말이에요.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온,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좀 생각해서 10분의 9가 경매로 나왔어요. 지분의 10분의 9가 나왔는데 10분의 1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를 사는 거예요. 경매 개시 결정되고 나서 누가 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요걸 10분의 1을 사면 10분의 9를 그냥 먹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적어도 현행법상에는 제한이 없어요. 언제까지 우선 매수, 그러니까 공유자가 된 사람 한해서 우선 매수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법원에서는 이게 판사가 봐서 이건 무슨 경매 개시 결정되고 나서 10분의 1을 사냐. 이거는 뭐 투기성이 농후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일반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그냥 법에 제한이 없거든요. 꼭 뭐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그걸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된다라고 하는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비롯해서 우선 매수 청구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제한을 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견해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해를 법원의 어떤 입장, 법원의 태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니까 그게 지금 법원이 아직 견해가 통일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통일이 안 돼 있긴 한데 경매법원 판사들마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딱 어떤 해석의 범위 내에서 조금 벗어나서 나중에 내가 결정을 했는데 그게 대법원 올라가서 깨질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들긴 하지만 이거 너무하다. 이건 정말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처분이 나올 수가 있죠. 너 이제 우선 매수 청구권 안 돼. 이런 이유로. 너 이상하다. 이런 소지가 나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떤 부분을 좀 문제로 생각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게 이상한 게 평등의 원칙에 사실 좀 위반된다. 원래 우리 경매나 입찰의 원칙이 경쟁을 통해서 가장 높은 가격에 써내는 사람한테 주고 그다음 그걸 통해서 이제 환가를 해야만 이해관계인들, 부동산의 소유자, 채권자 이런 사람들이 좋은 가격에 환가를 받아가는 그런 다 취지가 거기 있는 건데 왜 우선 공유자라고 해서 그런 아주 특별한 취급을 하느냐. 그거는 불합리한 차별이다. 라고 해서 평등의 원칙이 위반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주된 이유입니다, 사실. 그래서 177페이지 보시면 어떤 시도가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선 매수권 행사를 1회에 한해서 허용하자. 이런 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아까 민사집행규칙 76조 2항에서 보시면 2항에서 근거를 찾는데 76조 2항에는 우선 매수 신고를 했는데 다른 매수 신고인이 없는 때 이때는 최저 매각 가격을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볼 때 이 규정 자체가 유찰로 인해서 가시 가격을 다운시켜 가지고 새 매각기를 정하는 것보다는 우선 매수 신고인한테 매각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 입법 취지거든요. 취지인데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자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이렇게 해서 이때 안 되면 너 가져가 이런 취지인데 자꾸 이렇게 몇 번씩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런 입법 취지에 반한다 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